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우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이렇게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원더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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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좋으시다. 제가 너무 마치 좋아요.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른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 있죠. 한번 날라다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텐션이 다들 높아요. 이 첫사랑 얘기가 사랑 얘기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진짜 극장에 가자. 오. 내리면서 이랬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요. 만나고 만납시다. 남편은 7번째 남자예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전문가. 네, 전문가.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 우리 전문가. 레온 씨. 그렇죠. 예. 네.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첫 연애가 이제 네. 20살 때인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공부해 어디서?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예. 영혼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네.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진짜로? 예, 직접. 오.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이야.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 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잠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랩인데 랩.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1등 했던 아나 왜 이렇게 웃기지?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진짜 뭐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야. 어디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번 아니 난 싫어요. 됐어요. 아니 우리 교수님은 네.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아, 우리 여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네. 이제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네.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좋다.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네네. 어느 날 이제 좀 이제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그 드라이브인 그 무비 티어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향수를.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를 몰라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려봤구나.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어지럽네. 냄새가 나오는데 졸도네요.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초짜래서 근데 귀엽다.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는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남편은 7번째 남자예요. 멋있다. 멋있다. 뭐 연애한 게 죄인가요? 그러면. 달리는 순환선이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 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여기서.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제가 이분의 사람과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그러면.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은 그래도 서로 근데 좀 그치, 좋아해야 그치. 되니까.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저희 아내는 아니고. 솔직하셔. 네, 아내랑은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참 목사님들이 예. 직업병. 마지막에 가면 은혜를 받고 교훈을 네, 받아요. 직업병. 예. 아니, 뭐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진짜. 아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왜 같아요. 우리만 얘기해요? 아 저 첫사랑이요? 아 제 첫사랑. 아, 이거 궁금한데?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첫사랑인데.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아이 장난해 지금. 아, 나 그렇구나.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넘어가시네. 지금 남편이 28번째 아 남자다. 그렇구나.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던 그건 만나지고 혼자만의 짝사랑이었거든요. 박영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맞아. 그럴 분. 때 네. 있어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네네. 막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네.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네.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거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그치. 무서워할 수 불안해하고 있죠. 네. 막 그리고 차 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암만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들 간의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쵸.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맞아요.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 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조울증 그래서, 환자처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그러고 나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플맨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야 뭐 핸드백은 안 해더라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좀 뭐야, 뭔가 이 표현을 있어야 해야 되네, 되는데 물질이. 물질로 표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아닌가 봐. 아닌가벼 하고 이제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결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아이덴티티. 네, 그럴 네. 때는 좌우단간. 네. 영어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이 되는구나.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존 레논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맞아요. 그렇죠.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맞아요. 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맞아요.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그랬던 건가요? 목사님 신기한데요?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감정만 풍덩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또 맞아요. 줄어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제까지 연애를 5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들 다 답답하다.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야. 이제 이겨봐.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오, 귀엽다. 미잘용. 미잘용.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픽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 그쵸. 노쿠토쿠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웃기려고? 네, 웃기려고. 화났는데 막 네, 예를 막 들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도 지치는 거야. 그럼 제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나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그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나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를 왜 안 들어? 막, 막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나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막 하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들 앞에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아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여. 그러면 키가 1m 73.5야. 1m 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막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바로 이것도 그러지. 이것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너무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오프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이제 뭘 잘못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가야 얘기해. 돼.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그쵸, 도망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정말? 왜냐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이제 이겨봐. 왜냐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반성문을 쓰는구나, 반성문을. 뭐 예를 들어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 이런 부분이야. 피곤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이 내가 피곤하겠어.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뭐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5번, 6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짜.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아는데 왜 이렇게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그게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헤어질 거야. 다 헤어지네.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어려워.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환청.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천생연분이셔. 네. 천생연분이야.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왜냐면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이해돼.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만나고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 2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 줄 수밖에요.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게요. 40년 주님께서는 기다렸어요. 아시겠죠. 알겠지만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면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상황에 전화를 왜 다 꺼나?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아 근데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부부니까. 네, 안 볼 사이가 알지. 아니니까.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나는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은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남든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올라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우와. 이렇게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 숨 막히는 게.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만나기라도 이제 했으면 큰일 좋겠어요. 납니다 이제. 혼자는 돼. 나는.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 귀엽다. 미잘용. 미잘용.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건데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지하게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좋다 좋다.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미잘용. 미잘용 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괜찮다 이거. 거기서 저희 아내가 우리도 해야겠다.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해야겠다.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좋다, 그런 이거 되게.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요.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게 가면 바로 풀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그게 좋다,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네. 말미잘. 좋다. 말미잘 미잘용. 미잘용.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써먹어야 돼. 아니 좋은 것 같아요.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갈 것 같아요. 미잘용. 미잘용. 미잘용 너무 귀엽다. 네, 우리가 그 마틴 부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이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70% 같습니다. 70%. 네.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을 보면은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네. 그렇게. 그렇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소통은 네. 유산이다. 소통은 유산.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라고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이게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맞아요. 네,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거친 생각과 바로 나오네. 불안한 눈빛과 가수예요, 가수.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다 받아주셔.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그건 계속 불안해가지고 끝에 이게 나오네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빙고.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에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유은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사장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 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재밌네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 항상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미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야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진짜 수여하는 것처럼.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저는 180도로 할 거예요. 180도요? 저는 막 뒤집어져서. 저는 윈드밀. 근데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럼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첫 월급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첫 월급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전 다 드렸어요. 아 진짜로?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이런 뉘앙스. 결혼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이 메이셨어.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연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5개가 있잖아.